안녕하세요. 단독자TV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역사철학 강의, 해겔의 역사철학 강의 3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의 본성이자 어떤 뜻은 바로 자유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그 수단이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을 얘기했는가, 해겔이 그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해겔은 자신이 이루려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수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단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룩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열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정은 바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이 열정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깊은 관심이에요. 그리고 어떤 진지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뭐 흥미 위주, 흥미라든가 뭔가 호기심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해겔이 얘기하는. 그래서 자, 인간은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이 생기면 오로지 그 일에만 매달린다. 그래서 해겔은 이러한 집중과 목적에 대한 몰입을 바로 열정이라고 본 겁니다. 열정에는 근데 반드시 이것에는 개인의 만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해겔은 그리고 또 이 열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 표현이라고도 봤습니다. 자, 목적이 있겠죠. 의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생겨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목적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인간에게 실천력을 다르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바로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이죠. 행동. 자, 근데 이제 해겔이 여기서 열정이라는 말을 이제 의지 대신 이렇게 열정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를 살펴보면 바로 이 의지라는 것은 약간 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해겔이 열정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이것은 바로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목적.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열정은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 목적을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공익이에요. 공익이자 사회에 관련된 이익이고 한마디로 역사적인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 목적은. 그래서 결국 이 역사의 자유를 실현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국가를 얘기했어요. 국가가 바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수단인 겁니다. 해겔의 철학에서 국가는 상당히 중요해요. 역사의 정신, 이 정신이 바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죠. 이것의 본질이 바로 자유였던 거 기억하시죠? 얘기했던 거. 이 자유라는 것을 바로 세상에 실현을 시키려면은 바로 국가라는 터전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겔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펼쳐나가기 위한 터전이 국가인 거예요. 국가 속에 자유가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비로소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해겔은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단계도 얘기했는데 가족과 시민사회라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가족과 시민사회. 이 두 단계는 반드시 국가로 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가족을 살펴보면 가족은 사회와 다릅니다. 그죠? 생성의 동인, 원인 이런 것부터 다르고 돌아가는 원리, 내재되어 있는 가치도 다릅니다. 가족은 바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윤리적인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뭐 사랑, 이해, 배려와 같은 것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고 사회는 반드시 이익이라든가 어떤 경쟁과 같은 이러한 개념들을 수반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삭막함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가 이익과 경쟁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순전히 사회적인 관계만으로 서로를 대해요. 물론 뭐 여기서 발전하는 관계도 있겠지만 보통 여기에는 이기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는 당연히 이기적인 목적인 돈을 번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고 이러한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해겔은 얘기했습니다. 시민사회. 자, 그래서 시민사회는 또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목적이자 원인이 다르죠. 이거는 그냥 자연 발생적인 데 비해서 얘는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가족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겔은 우리도 유추해 보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법한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시민사회와 가족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해겔을 이러한 사회를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가족과 사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그죠?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하나의 국가의 부분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체라는 거죠. 가족도 사회도 이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서로가 지닌 이기심을 잘 조절을 해야겠죠. 예, 잘 절제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완전한 단계에 도달할 수는 없다. 완전 단계에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기심 조절 아무리 하고 해도 완전한 단계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자, 시민사회는 가족과 국가의 중간 단계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족이 들어가야겠고 여기에 국가가 들어가야겠죠. 중간 단계일 뿐이다. 가족과 시민사회의 차이점도 있겠죠. 아까 공통점을 아까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말이 꼬였네요. 예, 차이점 말씀드렸는데 공통점도 있겠죠. 공통점. 자,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중요해요. 인륜이에요. 인륜. 좀 이것은 낯선 단어일 수도 있고 많이 못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지만 살면서 한두 번은 들어볼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들어본 단어. 인륜이 뭐냐면은 해겔이 얘기할 때 역사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공동체 윤리입니다. 공동체 윤리.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 그러면 이 공동체에 속했으면 그 공동체의 윤리이자 인간을 비로소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이 인륜이라는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해겔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륜이 무시된다라면은 자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때는 인륜이라는 것을 반드시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륜이 바로 국가와 사회, 가족, 이 모든 것들, 뭐 둘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하고 조절하고 조화시켜 나간다라고 봤습니다. 인륜에 의해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인륜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개인은 또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도 져야 되는 거죠. 개인은 국가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 맘대로 주관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해겔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해겔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국가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라는 말을 단순히 앞뒤 다 자르고 이 말만 들으면 해겔이 약간 위험한 사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겔의 앞뒤 맥락을 알게 되면 이것이 진짜 진리를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점에서 국가라는 것은 인간에게, 개개인에게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윤리라던가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윤리이자 도덕적인 것을. 어디까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러한 점 때문에 해겔은 이 국가라는 것이 바로 이 윤리의 이념을 실현하는 곳이다. 윤리가 실현되는 곳이 국가다. 왜냐? 개인의 자유를 얼만큼 제한할지 기준을 제시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조화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자유, 주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거예요. 객관적 자유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 진짜 자유. 그리고 이 진짜 자유가 바로 역사 목표입니다. 역사가 지니고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해겔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겔은 국가라는 것을 드는 거예요. 열정 다음이 국가입니다. 국가. 이래서 국가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겔은 정신이라는 것을 또 이제 절대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정신. 이것은 왜 절대라는 말이 붙냐면은 신의 의지와 같은 것이라고 해겔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의 진리나 섭리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정신을.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지금까지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인간은 뭘 하는 걸까? 해겔 철학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해겔은 인간이
이념을 통해서 뭔가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뭘 실현시켜 나간다면은 바로 자유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유가 바로 뭐였죠? 역사, 목적이었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념을 통해서 어떻게 자유를 실현시켜 나가는 건가를 살펴봤을 때, 이념이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의 조화와 총일을 얘기합니다. 둘의 총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과 리얼리티, 현실에서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이 대립이 아니라, 지금 VS로 해놨죠. 벌시스로 해놨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합치되는 겁니다. 예,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헤겔은 자유와 어떤 자유의 이념이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대립이, 차이가 조화되는 것이에요. 극복되고, 우리가 뭔가 대립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것이 극복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념이 반성과 극복을 통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헤겔의 변증법적인 요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지녔기 때문에 헤겔은 대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으면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 어떤 시기냐면은 불행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불행 시기. 대립이 있어야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변증법적인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결국 변화를 주도하는 이 이념이라는 것은 바로 세계사적 개인,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계사적 인물이라고도 하고 개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인에 의해서 이념이라는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헤겔에 있어서는. 자, 이것에 의해서 이념이 진보하게 되는데, 세계사적인 인물 개인이 뭐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 이 개인이 세운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바로 인류 발전을 위한 것일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운 목적이 거시적이고 인류를 위한 이념일 때, 이때 이런 사람들을 세계사적인 인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세계사적 개인이 이념을 앞으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건 맞아요. 이거를 진보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애초부터 내가 인류 발전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보통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잖아요. 목적 달성. 그죠? 알렉산드로스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페리클레스도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드시 100% 인류 발전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바로 결과적으로 시대가 번영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뭐 발전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하면 이것이 바로 이게 세계사적 개인이 이념을 실현시켜가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계사적 개인의 목표가, 행동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 인물들에게 정신이라는 것이 들어있음이에요. 여기서 정신은 이런 건 거 아시겠죠? 그냥 개개인의 정신이 아닌 거 아시겠죠? 예, 지엽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인에게 들어있는 정신은 하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대 정신, 절대 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 정신.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절대 정신이 이 세계사적인 인간의 힘을 빌려서, 이 표현 중요하네요. 힘을 빌려서 자신, 정신의 지 뜻을 이룩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신, 절대 정신이 이러한 위인들을 한마디로 도구로 삼는 거예요. 도구라는 표현을 쓸게요. 도구로 삼아서 역사적 도구로서 이러한 위인들을 절대 정신이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 개인들의 힘을 빌려서 세계의 목적이자 자유인 인류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봤던 게 바로 헤겔의 철학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이 뛰어난 개개인들을 역사의 도구로 삼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삭막하고 좀 소름 끼치는 생각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헤겔 철학의 고유한 어떤 특징이 바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헤겔은 이러한 위인들, 세계사적인 인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바로
실천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이라든가 임무가 바로 절대정신의 뜻과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실현시키고 나면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나폴레옹, 뭐 페리클레스, 뭐 강감찬, 뭐 이순신 다 사라지죠, 결국. 그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반복되며 역사가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역사의 주인이었죠, 정신이. 정신은 역사의 주인이었는데 정신은 오직 인류 전체를 위한 자유가 목적인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인간을 자신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이 어떤 본질인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한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인간을 그 시대상의 위인으로서 나타나도록,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도록.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독일 프로이센에 나타나도록,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이 나타나도록 어떤 인간, 또 다른 인간을 통해서 역사의 자유의 실현을 시키기 위해 정신이 드러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열정과 바로 국가 얘기했고 인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한 거죠. 뭔가 하나의 어떤 초정신적인 어떤 그런 지배체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SF에 나오는 그런 뭐 공상 만화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자유 실현의 마지막 수단으로 얘기했던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가치입니다. 개인의 가치. 개인의 가치는 왜 수단일까? 분명히 헤겔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칸트의 영향을 받은 헤겔은 인간을 목적으로서 삼지 수단으로서 삼지 말라는 칸트의 말을 알 텐데 왜 목적이라고 얘기했냐?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인간은 개인이 타고나는 게 있죠. 타고나는 가치, 그것이 바로 뭐였죠? 인륜이라든가 도덕성, 종교심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예,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학습하고 배워나가고 이러한 가치들이 고유하게 인간에게 존재하잖아요. 동물에게는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헤겔이 자유 실현을 위해서 바로 역사를 진보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성질. 이러한 개개인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륜, 도덕성, 종교심과 같은 고유 성질은 자유실현과 역사 진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성질이고 역사를 더 낫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 진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개인적 가치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인륜과 같은 가치들이 역사 진보와 자유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의 수단으로서 인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거고, 그래서 인간이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없으면 자유 없다랑 똑같은 맥락에서 앞뒤 자르고 이 말만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적 성질이라고 표현한 이유 그게 있겠죠. 예, 신적 성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도덕심, 종교심, 신적 성질. 왜 그럴까?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 다르게 이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헤겔 역시. 칸트의 영향 많이 받았고 계몽주의적 영향 역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중심과 이성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도덕심과 종교심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 성질이라고 받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이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이것이 그 자체로서 인간이 인간답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심, 종교심은 수단으로서 될 수 있는 거죠. 예, 자유를 이룩할 수 있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유를 이룩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성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이성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다른 수단이 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성은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정신과 똑같죠. 정신도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 갔잖아요. 물론 인간을 이용하긴 했지만 인간을 이용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힘이었잖아요. 정신의 힘. 마찬가지로 이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자기 원인적이기 때문에, 자기 원인적이라는 말도 중요하겠네요. 이성과 정신은 자기 원인적이기 때문에 신적인 성질이다. 신은 자신에서 나오는 자기 원인이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신적 성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개인의 이러한 도덕심, 종교심과 같은 개개인의 가치든 이러한 가치는 역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헤겔이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해서 영감을 받은 부분이 이렇게 자신의 역사 철학에 이렇게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칸트 역시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 역시 또한 이성을 예찬하는 학자로서 둘 다 공통점이죠. 자신의 저서에서 핵심의 저서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3부는 유난히 길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4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